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물류 유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체제 등을 발표하며 민간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연말 대목의 공급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90일간 서부 항만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특단의 조치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이 민간 기업의 비상 조치에 외국 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삼성이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대표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이든 정부가 미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삼성의 SOS를 요청하는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부 LA항과 롱비치항 관계자와 미 주요 유통기업, 노조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경제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회의엔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협회, 미 철도협회와 트럭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외국 기업이나 기관 중에선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장인 최경식 북미 총괄이 참석했습니다. 물류 관련 업체가 아닌 기업으로도 삼성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최대 유통 물류 기업인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이 운영 시간을 늘려 물류 대란에 대응키로 했다면서 타겟, 홈데포, 삼성도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라며 민간 부문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함께 삼성을 거론하면서 그는 특별히 한국 기업이라든가 하는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 소비 시장과 물류에서 삼성 제품이나 삼성 브랜드 이미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죠. 지난 13일 미 캘리포니아 LA항의 화물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가운데 성조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롱비치항에 이어 LA항도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체제를 연말 대목을 포함해 90일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남동부 펠릭스토 항구에는 요즘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5만 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영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책임지는 이 항구는 연간 400만 개,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멈춘 탓에 항구 곳곳에 컨테이너가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런 상태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항구 담당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화물 주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펠릭스토항으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으로 보내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작은 선박에 다시 실어 영국의 다른 항구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미 전체 수입품의 4분의 1이 들어오는 LA항과 비치항은 최근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고 있는데요. 지난 봄부터 팬데믹을 극복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며 수입품 소비 수요는 폭발하는데 해운하역, 창고, 운송 소매업체 관련 근로자들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을 못해 평균 11일씩 바다에서 대기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도 운송을 기다리는 화물이 산처럼 쌓이는 컨테이너 갯돈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동부 뉴욕항, 남부 조지아주 서베너항에서도 같은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물류 대란이 더해져 세계 경제는 빛을 보지 못함에 따라 국제통화 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6.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미국 성장률은 7.0%에서 6.0%로 낮췄고 같은 기간 독일은 3.6%에서 3.1%로 일본은 2.8%에서 2.4%로 조정했으며 영국 전망치 역시 7.0%에서 6.8%로 내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8.1%에서 8.0%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수치보다 0.1% 낮아진 5.9%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 전망치가 유지됐습니다. IMF는 지난 7월 당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3.6%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전망의 경우 기존 대비 0.1% 하향 조정을
예상한 3.3%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IMF가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주요 산업 강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며 IMF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코피나스는 글로벌 대출 기관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중국에서 브라질,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부족 현상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인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늘리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 투자를 대폭 줄인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리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셰일 오일, 가스를 제외한 원유, 가스 탐사 지출은 2010에서 2015년 연평균 1,000억 달러에서 원유 가격이 폭락한 이후 연평균 50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IEA도 올해 전 세계 원유가스 산업 투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26% 감소한 3,56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LNG 선박 조선사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 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서 LNG 운반선을 주력으로 삼는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NG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대형 LNG 개발, 채굴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던 중 최대 150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카타르와 100척이 넘는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국유기업 중국선박공업그룹 산하 후동중화조선에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4월 큐피가 후동조선과 약 16척의 LNG 운반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반 만에 이뤄진 첫 발주입니다. 슬롯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큐피와 조선 3사가 2027년까지 45척씩 총 135척 규모의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후동 조선까지 포함해 최대 발주 규모 150여 척, 금액으론 700억 리알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조선업계는 이번 날주를 카타르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슬롯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후동 조선의 발주가 이뤄지면서 이보다 더 많은 슬롯을 예약한 국내 조선 3사에 대한 발주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카타르의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카타르가 올해 총 20척가량의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20에서 30척 수준의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분의 90%가량을 국내 3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업체당 7에서 9척, 2조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최근 에너지 대란으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카타르 외 러시아 등 주요 LNG 생산국에서의 수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정보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LNG 11월 선적분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MMBTU당 56.33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75%가량 급등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를 연료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LNG 가격 상승이 단기적 수급 이슈 때문이 아닌 만큼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추가 수주를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LNG선은 한국 기업이 현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역이라며 LNG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LNG 채굴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수주를 따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날아오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넷플릭스가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오징어 게임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 프랑스, 인도, 터키 등 여러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총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비영어권 시리즈 중 최초로 13일 기준 21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총괄 VP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 넷플릭스의 목표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한국 콘텐츠 팬들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상상만 했던 꿈같은 일을 오징어 게임이 현실로 만들어줬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미국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징어 게임의 배우들이 미국 MBC의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했으며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뉴욕 타임스퀘어의 중심에도 등장하는 등 세계적인 돌풍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 1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의 구글 검색량이 역대급 영국 드라마 중 하나인 왕좌의 게임과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두 작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대작인데요. 이런 대작들과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놀라움을 감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프랑스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세계적 브랜드인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네로라 하는 명품들도 모두 프랑스 브랜드이며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전 세계인들이 줄지어 방문하는 관광 명소도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가히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심지어 몇 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깜짝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늦게 공지를 했음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카페를 개조하여 오징어 게임 속 각종 소품으로 장식해놓고 대중들이 무료로 오징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기 시간이 최장 6시간을 넘어가고 전날부터 차, 텐트 안에서 잠을 자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소품을 공간적으로 옮겨 놓았을 뿐 아니라 드라마 속 놀이를 무료로 직접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있는 달고나가 파리 한복판에서 프랑스인들이 체험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프랑스는 현재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호주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주 호주 대사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내가 아는 여러 사람이 면전에서 18개월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테보주 호주 대사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터뷰하면서 2016년 처음 계약할 때 호주는 핵잠수함을 거절하고 디젤을 선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같은 나라를 내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고 이는 적대감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프랑스는 지역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를 거론했습니다. 테보 대사는 또 유럽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프랑스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국을 주목하는 이러한 행보는 바로 내년에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호주에 주려던 모든 혜택을 한국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와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는 민수용이기에 범위가 다르긴 하다면서 여지를 남기면서도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없다고 설명하며 핵 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해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호주와 프랑스의 핵 잠수함 계약 파기에 대해 나발그룹은 현재 프랑스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에 재정 및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호주 측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약속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과거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호주와 미국 측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오커스 출범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오커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 부장은 오커스의 핵 잠수함 협력 계획은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면서 또 동남아 비핵지대 건설을 파괴하며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많은 의외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우리는 오커스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 기술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2014년 당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그동안 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정보기술 융합 등 6대 분야 14개 과제에 315억 원을 지원해 혁신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106개 기업과 프랑스 59개 기업, 양국 연구소와 대학 등이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기술 협력 전략을 공유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협력 사업들을 평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 최강국인 독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정규 과목을 채택했습니다. 카롤리눔 김나지움에서 지난 4년간 한국어 수업을 맡아온 고영인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 요리나 드라마, K-팝 등을 이용해 수업한다면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처음 접한 뒤 한국학을 전공으로 삼는 학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TS를 시작으로 부는 한류의 힘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류와 치맥 등 한국어에서 유래한 26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단어만 등재한 게 아닌데요. 홈페이지에 대박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관련 글까지 게시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류 현상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1인치 자막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대기자로 넘쳐나며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글이 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론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국가가 되어 새로운 문화의 근원과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한 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후쿠시마를 첫 방문한 일정에서 현지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직접 딸기를 맛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재배된 딸기는 대체로 내수용이며 일본 전역의 케이크 공장과 가공식품 공장 등에 납품돼 왔는데요.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로 후쿠시마의 딸기 및 복숭아의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이 나면서 판매량이 주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의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하고 직접 딸기를 맛보는 딸기 먹방을 선보인 것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애써왔지만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랍에미리트 장관과 강요를 초대하여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멜론을 시작으로 도치기 현산 딸기, 미야자키 현산 망고 등 시식 행사를 열었는데요. 총리의 홍보 활동은 세계 여러 나라 부유층을 겨냥한 일본산 식재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날 시식 행사에서는 후쿠시마산 딸기를 포함한 과일은 제외돼
논란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및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동일 본대 지진 피해 지역을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후쿠시마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와 국민의 건강이 직결돼 있다며 기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거르고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100배 희석해 해양에 방류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후쿠시마 방문을 통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변국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언만큼 어이없는 발언이 있죠. 바로 영토 영유권 주장인데요.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릴 남부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이며 러시아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쿠릴 열도 남부의 섬은 러시아 영토라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11일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주권 주장을 부인한 것이죠.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그러한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러시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의제에 남아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2일 참의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주권이 남부 쿠릴 열도의 섬들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당사자들이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이들 섬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의 모든 합의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이 주장하는 쿠릴 열도 남부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찬성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른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지난 세기 중반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쿠릴 남부 지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입니다. 종전 후 군도 전체가 소련에 편입되었지만 일본은 러시아의 이투르, 쿠나시르, 시코탄 및 인접한 작은 무인도 그룹의 소유권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적절한 국제법적 틀을 갖춘 이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러시아 공군이 일본 영공에 접근해 비행훈련을 진행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월 8일 러시아 공군이 폭격기 등 5대의 공군기로 일본 영공 가까이에 접근해 훈련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자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러시아는 핵전략 폭격기 Tu-95를 비롯한 5대의 공군기를 일본 영공 가까이에 띄웠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순회했으며 당시 일본에 간 나오토 총리가 후쿠시마를 시찰하고 있을 때 러시아 공군이 후쿠시마 상공에 등장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 패망한 전력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에 러시아의 핵전략 폭격기가 등장한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주변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비행훈련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조기 경계관제기가 일본에 접근해 정찰을 하고 간 것도 전례가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다가 상상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1000km 떨어진 곳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해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만 영토 침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실무 협의에 응했습니다. 당시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 영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할 때 다른 나라들은 굳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한일 간 영토 분쟁에 끼어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와 쿠리열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에 좋은 인상을 주려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무기 수준과 국방력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탄도미사일인 SLBM 개발을 성공했으며 이후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바다 위 바지선에 설치된 그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뚫고 날아가는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속도는 마하 2, 사거리는 300km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 개발을 성공한 미사일이며 러시아가 미국의 이지스함 항공모함 방어 시스템을 뚫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게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도 국가 전략무기이며 관련 기술은 극비이며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극초음속으로 날기 위한 램제트 엔진 관련 기술도 상당한 기술 수준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은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대만 정도이며 미국도 최근에 초음속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리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이라도 국가전력 무기의 기술을 공유해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구소련에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러시아가 갚을 돈이 없어 돈 대신 무기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차관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순항 미사일만 갖추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동북아 해상 패권 다툼에서 상당한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예정인 국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 미사일과 원중앙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탄도 중량 2톤, 사거리 800km, 현무 탄도 미사일이 공개되면서 세계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안보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